서기 550년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절망했습니다. 제국의 금화가 중국 비단 때문에 동방으로 쏟아져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500년 독점 기술을 가진 중국은 비단의 유출을 국법으로 막았습니다. 황제는 단 하나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훔쳐라! 그는 2명의 수도사에게 역사상 가장 위험한 극비 밀수 작전을 명령합니다. 바로 누에라는 작은 생물을 대나무 지팡이 속에 숨겨 로마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밀수가 아닙니다. 두 초강대국 로마, 중국의 경제 패권을 건 세기의 도박이었습니다. 이 목숨을 건 작전의 충격적인 결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서기 550년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를 재정복하는 군사적 부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놓인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창칼이 아닌 바로 비단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비단은 고대 세계 최고의 직물이었습니다. 가볍고 강하며 매끄럽고 선명한 색상으로 염색할 수 있는 비단은 로마 귀족들의 지위와 부를 상징했습니다. 문제는 이 귀한 비단이 제국의 재정 출혈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구멍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단은 오직 멀고 신비로운 동방, 즉 세레스, 실크의 땅이라고 불리는 중국에서만 생산되었습니다. 로마는 이 직물을 얻기 위해 페르시아 등 수많은 중개자를 거쳐야 했고 매년 막대한 양의 로마 금화와 은화가 동방으로 유출되었습니다. 당대 로마 학자 플리니우스는 인도, 세레스, 아라비아가 우리의 부를 매년 1억 세스테르티우스 이상 빨아들인다고 한탄했습니다. 비단은 사치의 상징을 넘어 전략 자원이었습니다. 비단 무역을 통제하는 페르시아는 로마의 적인 파르티아 제국의 핵심 동맹국이었습니다. 로마가 가장 귀한 직물을 적국에 의존해야 하는 굴욕적인 현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 경제적 종속을 끝내고 로마의 부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중국의 500년 독점 기술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고 제국의 운명을 바꿀 극비 임무를 수행할 자들을 찾았습니다. 바로 적대적인 페르시아 영토를 가로질러 알려진 세계의 끝, 실크의 기원까지 갈 수 있는 담대한 모험가들이었습니다. 이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수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를 오가며 세레스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제에게 전달된 그들의 메시지는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비단 제조 과정을 직접 목격했으며 그 기술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게 비단이 특수하게 사육된 곤충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바로 누에 실크원이었습니다. 중국이 500년 이상 철저히 보호해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술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임무는 단순한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금기를 깨고 살아있는 비밀병기를 로마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무기를 수색하는 황궁의 경비를 피한 그들은 겉보기엔 평범한 대나무 지팡이 안에 누에의 알을 은밀하게 숨겼습니다. 대나무 속에 작은 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이 알들은 로마 제국의 경제를 영원히 바꿀 잠재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적대적인 페르시아 영토를 뚫고 험난한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로 향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지리적인 거리가 아닌 문명 간의 장벽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귀한 생물 누에의 유출을 국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어길 시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수년에 걸친 길고 위험한 여정 끝에 두 수도사는 마침내 콘스탄티노플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은 황제에게 대나무 지팡이를 바쳤고 황제는 지팡이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바로 누에의 알이었습니다. 황제의 명에 따라 수도사들은 누에를 부화시키고 뽕잎을 먹이는 방법, 그리고 누에고치에서 실크를 뽑아내는 모든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로마는 마침내
500년 이상 중국이 독점해온 비단 제조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극비 작전의 성공으로 로마 제국은 더 이상 페르시아 중개자들에게 비단을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잔티움의 국고는 치솟았고 고대 실크로드에서 중개자들이 누리던 상업적 중요성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즉시 비단 제조를 국가 독점 산업으로 선포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과 베이루트 등지에는 황제의 감시하에 대규모 양잠 및 직조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실크는 황실의 권위와 부를 상징하는 진정한 로마의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 도용을 넘어 고대 세계 경제 질서의 일대 변혁을 의미했습니다. 로마는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나 동방 무역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작고 하찮아 보이는 누에 한 마리가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것입니다. 비단 밀수 사건은 로마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동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원했는지 보여줍니다. 사실 로마와 중국의 이야기는 그 이전부터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로마가 누에를 훔치기 700여 년 전 중국 한나라에서도 비슷한 대규모 탐사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141년 무제는 흉노족에 대항할 동맹을 찾기 위해 장건을 서쪽으로 파견했습니다. 장건의 험난한 여정은 서역의 존재, 즉 헬레니즘 문명의 흔적을 중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건이 페르가나 계곡에서 발견한 것은 중국에는 없던 거대한 그리스 박트리아 혈통의 말이었습니다. 이른바 천마라 불린 이 말들은 흉노족과의 전쟁에서 필수적인 군사 자원이었습니다. 중국이 이 말들을 얻기 위해 치른 천마 전쟁절은 실크로드 개척의 군사적, 경제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서쪽에서는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 포럼에 화려한 비단 천막을 펼쳐 군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에 대한 로마의 집착을 보여주는 동시에 로마 군대가 겪은 치명적인 패배를 상기시켰습니다. 카이사르의 동맹인 크라수스가 지휘한 로마 군단은 카라이 전투에서 파르티아에 참혹하게 패배했습니다. 파르티아 기병들은 밝은 색의 비단 깃발을 휘날리며 로마군을 심리적으로 압도했습니다. 비단은 이제 로마에게 굴욕과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로마 군인들은 동방의 끝 리젤루로 끌려갔다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육로가 막히자 로마 상인들은 해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수많은 로마 금화가 인도 남부 항구에서 발견된 것은 로마의 부가 얼마나 대규모로 동방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증명합니다. 로마는 경제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닫힌 대진, 즉 또 다른 위대한 중국 문명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기 97년 한나라 사신 강영은 로마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위해 서쪽 끝까지 파견되었지만 파르티아 상인들의 방해와 미지의 바다에 대한 공포로 결국 로마에 도착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이후 트라야누스 황제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진격할 야심을 품었지만 병으로 인해 좌절되었습니다. 로마와 중국 두 거대 제국은 수많은 접촉의 기회가 있었으나 지리적 장벽, 중개자의 견제, 그리고 운명의 순간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극비 임무는 500년 동안 이어진 비단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수도사들이 대나무 지팡이에 숨겨온 작은 누에 알은 단순한 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독립, 군사적 우위, 그리고 문화적 자존심을 되찾아줄 로마의 미래였습니다. 이 작은 밀수 사건은 고대 세계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극적인 기술 스파이 작전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글로벌 무역과 기술 경쟁의 역사가 수천 년 전 로마 황제의 은밀한 지시에 따라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 황제는 이 누에 덕분에 제국의 부흥이라는 위대한 야망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변화는 이처럼 작고 은밀한 시도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